끝나지 않고 진행되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서 되게 그런 부분이 되게 의미가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한강 작가의 되게 감수성과 조심스러움 이런 것도 되게 좋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여기 쓴 거가 되게 적나라하고 아프게 썼지만 실제 그들이 겪는 고통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 내가 거기에 실제로 닿지 못할 수도 있어. 라는 그런 조심스러움과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글로 표현하는 게 지금 현재 고통을 받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그분들한테는 상처를 오히려 더 건드는 이런 그런 조심스러움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작가로서 이것을 사회에 알리는 막중한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어. 이제 이런 느낌들이어서 되게 조금 어 되게 한강 작가가 되게 위대해 보였어요. 이번 결은 또 다른 의미에서 음, 그렇죠. 정말 위대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작품인 것 같아요. 저에게도. 예. 여전히 진행 중인 것은 뭐, 음, 이미 많이 느끼셨겠지만, 그 최근에 들어서야 4, 5년 전에서야 그 발포 명령을 누가 내렸는지에 대해서 증언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어,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고, 근데 그분들의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구체적인 사건에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아직도 그 행방불명자들이 70여 명이나 돌아오지 않은 채로 예, 또 기다리다가 그 부모님 세대들이 다 이제 뭐 40년 기다리시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시는 이야기들도 좀 많거든요. 행방불명자들을 생각하면 가장 가슴 아픕니다. 예, 그분들 대부분 이제 자기 자녀들의 뼈 조각이라도 좀 구할 수 있다면 공분 없이 세워둔 비석뿐인데 그 비석 뒤에 이제 봉분을 조금이라도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염원을 갖고 계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70, 이게 문헌마다 조금 다른데 75 분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다큐멘터리는 78분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 근데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 계시면 광주 민주항쟁에 대한 공식적인 단행본이 한 권 있어요. 이거 여기가 이제 관심 있는 분들 하나 구비해 두셨다가 여기는 이제 사건 일지별로 다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고 가장 방대한 백서처럼 만든 기록이거든요. 황석영 선생님과 또 다른 두 분이 이제 기록했고 광주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에서 엮은 책인데 좀 두껍습니다. 600쪽이 넘어요. 600쪽. 이게 뭐 공식 한 인물로 따지면 공식 전기인 셈이죠. 제가 나중에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는 책인데 예, 한번 관심 있는 분들 그냥 기본 도서로 구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네. 책값은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싸지도 않네요. 28,000원이네요. 네.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네, 통임을 잘 그려냈다는 말씀 주셨고요. 네, 또 읽으신 소감 간단하게 주실 분 계시면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전에 뭐 기록도 보고 뭐 이랬었던 것 같은데요. 아주 예전에. 근데 많이 네, 잊어버리고 있었고, 이 소설을 보니까 진짜 한강은 작가구나, 막 이런 생각을 너무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어떤 그 형식에 있어서도 그렇고, 화자를 이렇게 달리해가면서 하는 것도 그렇고, 그 영혼이라는 거, 혼이라는 것을 그 화자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정말 한강이니까 가능한 표현들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게 있었고요. 저는 지금 막 찾아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표현들이
그때 알았어. 우리들을 여기 머물게 했던 게 바로 저 살갗과 머리털과 근육과 내장이었다는 것. 혼이 이렇게 다니면서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몸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뭐랄까, 정신보다 약간 뭐 다르게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어쨌든 그 몸과 살갗과 피부, 머리털 이런 것들이 우리 정신을 담고 있던 것이었다. 그것이 없어지면 내가 혼이 갈 데가 이제 혼이 자유로워지는 동시에 내가 그나마 머물 곳이 없구나. 뭐 이런 표현들이 정말 한강 아니면 쓰지 못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문학적인 이런 묘사들이 너무나 그, 많이 음미하고 깊이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쵸. 음, 뭐, 내용이야, 사실 뭐, 그, 세부적인 사실들을 그리고 알고 싶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백서와 같은 책들 찾아보면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나라의 그 광주 민주화 항쟁이라는 그 역사가 갖는 아픔, 현재적 의미, 또는 인간의 어떤 아주 깊은 본질, 이런 부분들을 형식으로 예술처럼 빚어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축복 같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제가 읽을 때는 정말 대사가 그 대사는 아니면 이들이 등장인물들이 과거를 회상하는 어떤 독백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 신영철 비평가의 말 표현을 좀 빌자면 시적 초혼이라는 표현을 썼던데, 예, 적극적인, 네, 한강 작가가 이렇게 이탈릭체로 쓰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시적 초혼이라고 좀 불렀는데, 한강 작가는 이렇게 글 쓰다 감정이 굉장히 당신의 작가적 감각이겠죠? 작가적 감각에 따라서 감정이 굉장히 북받쳐 오를 때는 그런 대목을 이제 다른 구절들과는 달리 이탈릭체로 표현하는 형식을 예전부터 구사해 왔죠. 예. 그 작품마다 조금 다른데 주로 이제 주인공이 회상하거나 후회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이렇게 언지를 강하게 주거나 뭐 그럴 때 이제 이탈리티로 쓰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따로 읽을 때 낭송을 하면서 읽었었거든요. 이게 과연 정말 시적인 리듬이 있는지 정말 그런 이탈릭 체대로 쓰여 있는 구절들은 시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노벨 평화상에서 수상할 때 역사적 아픔을 이제 빚어내는 시적 산문이라는 표현 썼잖아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따가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주실 분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고, 없으시면 제가 나가려고 합니다. 진도를. 제가 이거 예전에 봤었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 봤을 때 가해자 중에 한 사람이 화자가 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없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제가 기억이 잘못된 건지 네. 다른 작품이었는지 혹시 생각나시는 거 없으세요? 가해자 다른 작 중에, 네. 이게 화자가 막 다르잖아요. 주인공이 네네네. 장마다. 근데 가해자 공수부대원이었던가 누구였던가 하여간 가해자가 쓴 게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게 예. 없더라고요. 그러네. 저도 지금 안 떠오르는데, 예, 예. 그런 걸 혹시 알게 어디서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거려니 생각했는데 아니어서. 일단 여기는 아니네요. 그죠? 예. 네네. 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뭐, 그, 내용도 살펴야 되고, 또 이게 형식도 살펴야 되는데, 일단 시간 되는 때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보편성까지 했었습니다. 광주의 그 불가능성, 예,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워딩으로, 키워드로, 개념으로 이제 광주의 보편성. 제가 그 홍콩 시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제가 플리처상 사진전을 갔다 왔는데 이제 끝났죠. 그 예술의 전당에서 했던 플리처상 사진전을 다녀왔었는데 거기 가니까 정말 전 세계가 여전히 광주로 아파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어디죠? 그 뭐냐. 에필로그에 나와 있던 작가의 말. 용산에서, 용산 참사 때 막루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막루가 불타는 걸 보면서, 저건 광주잖아 했던 그 대목을 정말 실감하고 왔는데, 오늘은, 네, 왜 그러면 그렇게 폭력이 보편적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네, 주로, 어, 저희 책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유인물도 함께 보면서 공유해 드릴게요. 나왔나요? 오늘 제 줌이 조금 느리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네. 네, 네. 지난번에 요 질문까지는 했던 것 같기도 한데 한번 복기차 말씀을 드려보면 폭력의 아직 안 보편성과 나왔어요. 지금 나왔습니다. 나왔습니까? 네. 광주라는 폭력의 보편성과 편재성, 예, 전지구적 편재성이겠죠. 전지구적. 예, 아이고야. 예. 까지 했었는데요. 그럼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 폭력이 왜 이렇게 자주 출마하는 걸까? 또 그러한 폭력에 저항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들을 한강 작가가 다루고 있어서 이제 제가 좀 뽑은 것도 있는데, 그럼 광주의 시민군은 어떻게 그 계엄군에 대응했는지가 잘 나와 있잖아요. 예, 물론 이제 뭐 그것이 많이 기술되어 있진 않죠. 그거보다는 이 책의 핵심은, 소년의 온도의 핵심은 그것에 대한 강력한 예, 트라우마적 증후를 갖고 있는 개인들의 이야기니까 그 현장의 도륙과 그 비인간에 대한 비인간적인 폭력에 대해서는 많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심적인 부분은 좀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고 시민군이 도청을 지키는 원동력은 또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핵심 키워드는 군중 그리고 개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예. 군중이 되었을 때 어떤 어, 집단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강 작가가 책 곳곳에서 좀 통찰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네, 그 부분 좀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럼 어떤 군중들이 폭력적으로 변하고 어떤 군중들은 또 그렇게 아주 양심적으로 변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군중부터 가겠습니다. 네, 군중은 무엇이 되는가라는 질문으로 제가 한번 잡아봤는데, 두 가지 경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한강 작가의 문장입니다. 95면 보시면, 95쪽인데요. 지금 계신 분은 전부 다 저랑 책이 똑같은 판본이시죠? 그때 아마 지연님께서 다른 판본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자, 95쪽입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군중의 도덕성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네. 흥미로운 사실은 군중을 이루는 개개인의 도덕적 수준과 별개로 특정한 윤리적 파동이 현장에서 발생된다는 것이다. 그 개개인의 어떤 개별적 특성을 압도하는 군중의 어떤
마법적인 또는 이렇게 초월적인 또는 악마적인 힘이 이제 서술되는 것 같은데 어떤 군중은 상점의 약탈과 살인, 강간을 서슴지 않으며 어떤 군중은 개인이었다면 다다르기 어려웠을 이타성과 용기를 획득한다. 이 두 문장에 대한 좀 세부적인 살펴봄이 이 3번이라는 화두가 되겠습니다. 어떤 군중은 과감하게 약탈과 살인과 강간을 서슴지 않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 그 반대의 부류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자의 개인들이 특별히 숭고했다기보다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지닌 숭고함이 군중의 힘을 빌려 발현된 것이며 전자의 개인들이 특별히 야만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원적인 야만이 군중의 힘을 빌려 극대화한, 극대화된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네, 이런 책을 보셨나 봐요. 저 이거는 어느 책인지는 제가 유출을 못했는데 찾아보면 나올 것 같기도 하네요. 예. 이거 맞는 것 같죠? 어떻게 읽으셨나요? 예. 저는 대전제는 맞는데 세부적으로 그래도 개별적인 어떤 그 군중을 이루는 개인들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면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저는 그런 방금 말씀드린 논지에 따라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양심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예. 아무리 내가 속해 있는 그 군중이 어떤 악행을 자행한다고 해도 거기에 반해서 그 군중적 힘에 좀 저항하면서 최소한 소극적으로 동조하는 또는 적극적으로 이제 저항하는 인물들은 좀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쓰긴 했지만 한강 역시도 예, 그 에필로그 부분에서 계엄군의 두 가지 또 계엄군에서도 또 두 부류를 나누죠. 예, 소극적으로 저항했던 그 군인들을 소개하는 걸 보면 저는 좀 이 군중의 힘을 먼저 살펴보되 개인이 어떤 양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그 양심의 정체가 뭔가 이런 걸 좀 오늘 첫 시간에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고 한번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단은 검열 때문에 온전히 책에 실리지 못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이것이다.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이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등등. 이런 문장까지 한번 가슴 품고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조금 독특합니다. 이렇게 산문으로 되어 있는 한 단락 전체가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이탈릭체로 되어 있다는 말은 그만큼 보통 이제 한강 작가가 감정, 다른 어떤 문장보다 자기의 가슴을 쳤던 감정에 한해서 이탈릭체로 쓴다라는 어떤 한강의 보편적인 이탈릭체 용법보다는 벗어난 구절인데 그만큼 한강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책을 좀 보았다라고 봐도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한강이 이 책의 주장에 따라서 서술되고 있는 부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그 약탈과 살인과 강간을 서슴지 않는 어떤 군중, 광주 민주화 항쟁에서는 계엄군이 되겠죠. 네. 그건 제가 폭력 집단이라고 한번 써봤어요. 폭력 집단. 이건 뭐 사회학적 용어라기보다는 일상 용어인데, 네. 인간 성이 말살된 상태로 폭력을 이제 자행하고 그래서 그 현장은 아주 좀 비인간화된 행위가 난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집단을 일컫는 보통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117쪽입니다. 117쪽. 한번 보시죠.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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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 어, 어.
117쪽인데요. 그 보시면 이게 그 117쪽 제일 밑에 문단입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날 군인들이 지급받은 탄환이 모두 80만 발이었다는 것을. 그때 그 도시의 인구가 40만이었습니다.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의 몸에 두 발씩 죽음을 박아 넣을 수 있는 탄환이 지급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넘겨보시면, 네, 이제 고문을 하는 대목이 좀 나와요. 네, 그리고 뭐, 다 이렇게 찾아볼 필요도 없이 우리의 좀 인상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선주 씨가 당한 고문이 저는 가장 좀 읽기가 힘들었는데, 예. 그런 부분을 보면 이 계엄군이 보였던 양태는 정말 잔인하게 짝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걸 봤던 기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런 말을 씁니다. 음, 이 책에 나오는 건 아닌데, 그날 그, 1980년 5월 18일 날 정오 무렵부터 이제 전남대 학생들이 데모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왜 그 대학생 데모라는 그 말이 주는 어떤 보편적인 모습들이 좀 있잖아요. 테러 단연계가 퍼지고 또 이제 한동안 이제 그 시위대와 경찰이 이 대치를 한 상황에서 예, 교통이 좀 통제되고 그 사람들은 그 데모를 바라보는 어떤 사람들의 시선은 예, 뭐 민주화를 열망하면서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 또 대학생의 데모를 굉장히 힘들어하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는 공부하기 싫어서 저렇게 데모한다라고 보는 굉장히 또 반정치적인 인물들은 그렇게 비판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됐던 것이 있죠. 네, 그런 여러 시선들이 굉장히 이제 여느 때처럼 이렇게 광주에서도 12시까지만 해도 어, 평범한 어떤 데모의 한 일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4시경에 공수부대가 들어오면서부터 완전히 양상이 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평범한 보통의 대학생 시위와는 너무나 다른 양상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기자의 말에 따르면, 그 4시를 이유로, 그리고 약 일주일 동안, 27일 날 끝나잖아요, 새벽에. 일주일 동안 광주에서 진행되었던 그, 이제 훗날에는 이제 제가 민주화 항쟁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때는 뭐 시위라는 단어를 이제 주로 썼었는데, 초기에는. 물론 이제 또 정부에서 쓴 단어는 또 다르죠. 그런데 그 기자들이 이거를 표현할 수가 없었대요. 계엄군도 계엄군이 했던 그 기록들은 너무나 잔인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구절을 한번 조금 읽어 드릴 텐데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이걸 제가 조금 잔인하지만 조금 읽어볼게요. 네, 동아일보 김충근 기자인데 이따가 한번 길게 같이 볼 겁니다. 그 계엄군의 모습을 만행, 폭거, 무차별 공격 등의 단어는 밋밋해서 이 상황을 묘사하는데 도저히 성에 차지 않았다는 표현을 씁니다. 김충근 기자가. 그래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떠올리는 단어가 뭐였냐면 인간 사냥이었는데 결국 그 인간 사냥은 검열에 걸려가지고 활자화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대목은 뭐냐면 옷맵시가 제대로 갖춰 있는 예쁘장한 여자일수록 그들은 더 심한 어떤 폭력을 당했다는 거죠. 옷이 찢어 발긴다든지 가격하는 신체 부위가 여성의 신체의 특정 부위들에 집중되었다든지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백주겁탈, 폭력 난행, 성도착적인 무력 진압 등등의 표현들이 떠올랐지만
이건 역시 광주를 표현하기에는 부족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김충근 기자가. 예. 그래서 어떻게 표현한다고 해도 언어와 현실 사이에 격차가 좀 발생하는 그만큼 미중유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네, 이렇게 표현의 또 난감함을 느꼈던 것이 계엄군만이 아니라 시민군도 마찬가지였다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시민군이 보통의 상황에서라면 도저히 이렇게 어, 납득하거나 좀 직접 보거나 전해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를테면 계엄군이 오면 금방 진압당해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그 전해에 79년도에 11일 있기 전에 그 약 보름 전에 부산에서 그 민주화 운동이 벌어졌잖아요. 그 마산까지 예, 옮겨갔고 합쳐서 이제 부산 마산에서 부마 항쟁이 일어났는데 예,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계엄군 보냈거든요. 그때는 쉽게 진압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차지철과 그 박정희가 그런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동남아시아에서는 200명, 300명 죽인다는데 저희도 싹 쓸어버리죠 했을 때 차지철이 그렇게 말했을 때 박정희가 만약에 서울에서 4.19가 벌어지면 예, 내가 직접 명령 내릴 거라고 얘기를 했죠. 김재규가 있는 상황에서. 예. 그래서 이제 김재규가 11.6을 일으켰던 어떤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했었는데, 네. 이게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 79년, 80년도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11.2 이후에 12.11로 그 정권을 잡은 전두환이 이런 어떤 상황이 자기의 정권 유지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 김재규를 그냥 예, 정권에 욕심을 낸 또는 부하와의 어떤 권력 다툼으로 일으킨 사건이라고 규정을 지었죠. 근데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사형을 당했죠? 김재규도 그다음에 그 김재규의 부하 6명도 다 죽었는데 어, 지난달입니다. 바로 지난달에 그 45년 만에 김재규 서거 45년 만에 재심이 받아들여졌죠. 그래서 김재규 그 11.6 사건을 다시 재판을 하게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네, 어쨌든 역사가 조금씩 이렇게 뭐 재심을 받아들여주는 경우가 많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와는 조금 다른 김재규 사건, 그 11.6에 대한 사건이 조금은 다르게 역사적 판결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 네. 제 얘기 좀 길게 했던 건 뭐냐면, 계엄군이 나가면 쉽게 진압이 되어야 되는데, 광주는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엄군의 폭력성에도 놀라워하고, 시민군의 저항에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이제 오늘의 이야기의 큰 줄기입니다. 네. 그게 이제 이두 가지 다른 방향으로 모습을 보여주는 두 가지 경로의 군중의 모습입니다. 자, 책을 한번 보면서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이 아까 보셨던 114쪽부터 116쪽까지가 오늘의 핵심적인 텍스트인데 첫째 시간에 지금 다시 한번 펼쳐보시죠. 114쪽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네. 자, 여기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시민군의 위대함과 계엄군의 잔인함이 모두 다 이제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좀 길지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4쪽부터 116쪽까지 읽을 겁니다. 지현님 오셨죠? 그 사장인데요. 쇠와 피에서 11번째 페이지입니다. 저희는 그래요. 예, 군인들이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라고 시작하는 대목입니다. 군인들이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군인들이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상한 건 그들의 힘만큼이나 강렬한 무엇인가가 나를 압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양심. 그래요, 양심.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그겁니다. 군인들이 쏘아 죽인 사람들의 시신을 리어카에 실어 앞세우고 수십만의 사람들과 함께 총구 앞에 섰던 날, 느닷없이 발견한 내 안의 깨끗한 무엇에 나는 놀랐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느낌, 지금 죽어도 좋다는 느낌, 수십만 사람들의 피가 모여 거대한 혈관을 이룬 것 같았던 생생한 느낌을 기억합니다. 그 혈관에 흐르며 고동치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숭고한 심장의 맥박을 나는 느꼈습니다. 감히 내가 그것의 일부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도청합 스피커에서 연주곡으로 흘러나온 애국가에 맞춰 군인들이 발포한 건 오후 1시경이었습니다. 시위 대열 중간에 서 있던 나는 달아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숭고한 심장이 산산조각나 흩어졌습니다. 이 대목이 이게 시기로는요. 5월 21일 수요일이었고 13시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전두환한테 맨날 묻는 도청합 발포 누가 명령자인가? 누가 명령했는가? 이게 두 번째 집단 발포거든요. 그 전날 5월 20일 날은 광주역에서 발포가 있었어요. 근데 5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두 번째 집단 발포인데 어, 5월 20일 날부터 시민군이 염군을 밀어내기 시작해요. 5월 20일 날. 그래서 5월 20일 날 시민군이 느끼는 또 강렬한 지금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 공동체가 주는 예, 어떤 하나된 충성 또는 연합이 주는 공포를 뛰어넘은 그 무엇을 느꼈던 때가 5월 20일, 21일입니다. 20일 날이 절정이었고요. 5월 21일 날 13시에 이 도청합 발포가 시민들을 이렇게 또 흔들어 놓죠. 이게 그 10일 공수의 발포였습니다. 이게 최근에 좀 증언자가 나와서 전두환이 이날 이미 광주에 와 있었을 거라는 얘기도 좀 나오죠. 그리고 또 그 공수부대에게 끌려갔던 한 시민이 탈주해가지고 그 군용 트럭 아래에 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들이 그날 이제 출동하기 전에 이미 예, 실탄을 장전하고 갔다는 얘기도 이미 나왔죠. 그래서 그들이 이때 자신들을 시민군의 발포 때문에 자위권을 발동하여서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발포한 게 아니라 이미 전날에 발포 명령이 있었을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뭐 이미 전두환은 가고 없지만 그래도 실체는 밝혀야 되니까요. 예. 지금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20일 날 공수부대를 밀어낼 정도로 시민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이때 여기 수십만이 나오는데 최소 10만 이상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더라고요.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예, 공수부대가
어, 주는 어떤 공포감을 이겨내고, 예, 20일부터 21일까지 느꼈던 어떤 양심으로 똘똘 뭉친 수십만의 피가 모여서 거대한 혈관을 이룬 것 같았던 느낌을 이렇게 경험했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3시에 좀 흩어져요. 다시 이제 또 모이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숭고한 심장이 산산조각나 흩어졌습니다. 총소리는 광장에서만 들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높은 건물마다 저격수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옆에서 앞에서 맥없이 쓰러지는 사람들을 버려둔 채 나는 계속 달렸습니다. 광장에서 충분히 멀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멈췄습니다. 허파가 터질 듯 숨이 찼습니다. 땀과 눈물에 얼굴이 흠뻑 젖은 채 셔터가 내려진 상점 앞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보다 강한 몇몇 사람이 다시 거리 가운데 모여 예비군 훈련소에서 가서 총을 가져오자고 의논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 죽어요. 우리를 다 쏴 죽일 거란 말이오. 우리 동네는 집에까지 공수들이 들어왔어. 무서워서 나는 머리칼에 식칼을 두고 잤어. 말이 됩니까? 저쪽은 총이 있는데 수백 발을 저렇게 벽주대낮에 쏘는데 그들 중 하나가 자신의 트럭을 몰고 돌아올 때까지 그 계단에 앉아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총을 들 수 있는지, 살아있는 사람을 향해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군인들이 가진 수천 정의 총이 수십만의 사람들을 살해할 수 있다는 것, 쇠가 몸을 뚫으면 사람이 쓰러진다는 것, 더웠던 몸들이 차가워진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함께 올라탄 트럭이 시내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늦은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두 차례 길을 잘못 들었고, 겨우 도착한 예비군 훈련소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총을 가져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가전에서 희생되었는지 난 알지 못합니다. 기억하는 건 다음날 아침 헌혈하려는 사람들이 끝없이 줄을 서 있던 병원들의 입구, 피 묻은 흰 가운에 들것을 들고 폐허 같은 거리를 빠르게 걷던 의사와 간호사들, 내가 탄 트럭 위로 김에 싼 주먹밥과 물과 딸기를 올려주던 여자들, 함께 목청껏 부르던 애국가와 아리랑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적처럼 자신의 껍데기 밖으로 걸어 나와 맨살을 맞댄 것 같은 그 순간들 사이로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숭고한 심장이 피 흘렸던, 부서져 피 흘렸던 그 심장이 다시 온전해져 맥박치는 걸 느꼈습니다. 나를 사로잡은 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선생은 아십니까? 자신이 완전하게 깨끗하고 선한 존재가 되었다는 느낌이 얼마나 강렬한 것인지. 양심이라는 눈부시게 깨끗한 보석이 내 이마에 들어와 박힌 것 같은 순간의 광희를. 그날 도청에 남은 어린 친구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 양심의 보석을 죽음과 맞바꿔도 좋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총을 메고 창 아래 웅크려 앉아 배가 고프다고 말하던 아이들, 소회의실에 남은 카스테라와 환타를 얼른 가져와 먹어도 되냐고 묻던 아이들이 죽음에 대해서 뭘 알고 그런 선택을 했겠습니까? 네, 이건 이제 5월 26일 날 밤의 상황이죠. 예. 그래서 요 짧은 이 23살 교대 복학생이 서술하는 이 문장이 그 광주 사태의 아주 핵심을 간추려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걸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군중은 무엇이 되는가? 두 가지 경로. 첫 번째는 이제 작품 전체에 서술되고 있는 폭력적인 계엄군. 음, 그 계엄군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죠. 예. 계엄군의 모습은 그 뭐 자세히 살펴보는 게 아니라 제가 이론적으로 하나를 좀 정리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예, 이거 뭐 다 제가 안 살피겠습니다. 생략할게요. 예. 그들의 무도함을 넘어선 어떤 잔혹한 폭력의 출발점이 뭘까?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집단 학살이나 그, 이 집단 학살 또는 인종 학살을
영어로 제노사이드라고 하죠. 예, 그리스어에서 온 말인데요. 이게 제노가 그 제임할 때 유전자에서 온 단어고요. 사이드가 죽이다는 뜻이잖아요. 자살, 수어사이드처럼. 그래서 유전자를 죽이다라고 해서 이제 보통 인종 학살로 번역되기도 하고 집단 학살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는 꽤 있더라고요. 당연히 있겠죠. 예. 제가 인간이야라는 책을 한번 찾아봤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단 학살을 연구해온 연구자들은 대부분 특정한 인구 집단 전체를 말살하려는 시도가 거의 항상 말살당하는 사람들이 진짜 인간이 아니라는 생각을 동반한다고 말한다.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의 인간성을 부정한다는 것이다. 그 집단의 구성원은 해충 또는 동물, 심지어는 곤충 또는 질병과 동일시된다. 네. 인간의 악한 면모를 탐구하는 책인데 이거 뭐 어렵지 않게 이해되시죠? 예, 이 얘기를 그 이 문장을 뜻하는 개념어도 있죠. 대상화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대상화. 예.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저한테는 꽤나 좀 도움이 되었던 책이 있는데, 인간은 왜 잔인해지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인간은 왜 잔인해지는가? 이 부제가 예, 타인을 대상화하는 사람들이에요. 타인을 대상화하는 사람들. 이게 부제예요. 당연히 예, 이 책의 주제는 예, 당연히가 아니라 이게 키워드예요. 대상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층위에서 타인을 대상화한다. 대상화란 타인을 사람이 아닌 사물로 바라보고 그렇죠, 못하네요. 사물로 인식하는 심리적 현상이다. 그래서 타인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이제 나와 무관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죠. 네. 저는 제가 저희 인문정신 수업하면서 한 번씩 말씀을 드렸던 일화가 이 대상화할 때마다 떠올라요. 이 대상화가 예, 이렇게 아주 폭력적인 상황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의 온갖 문제들, 비인간적인 또 무례한, 무도한 문제의 원인은 대상화에서 온다고 좀 과감하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최근에, 저는 이상하게도 난민에 대한 관심이 좀 있거든요. 난민. 난민에 대한 영화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고, 그 다음에, 난민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 제가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한동안 진정이 안 되는데, 그게 왜 그런지를 처음에 몰랐는데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예, 그 이제 제 개인적인 개인사와 좀 연결되어 있긴 한데, 저기 난민이라고 하면 난민은 보통 그 난민이라는 단어는 국제법상의 정식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일상에서도 난민이라는 말을 쓰기는 하죠. 그냥 피난민 할 때 피난민 그쵸? 예. 그 뭐 김대중 대통령도 예, 난민이었고 우리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책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홍세화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장발장 은행장도 하시고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정치인이자 사회운동가 하셨지요. 그분도 그 1978년도에 난민전 사건 때문에 예, 그때 유신 때 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파리로 가서 난민 자격 취득해서 거기서 24, 5년 살다 오셨거든요. 약 20년 남짓. 네. 그, 우리는 보통 이제 난민이라는 말을 그냥 일상에서도 쓰지만 국제법상의 난민은 5가지 이유인데 인종, 종교, 사상, 정치, 뭐 전쟁 뭐 이런 5가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 5가지 이유 때문에 자국에서는 예, 극한의 위험이나 예, 폭압에 휩싸여서 자국 내에서는 보호를 받을 수 없어서 국제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협약에 의해서 인정되는 자들만 난민입니다. 예, 근데 보통 이제 우리는 그렇게 자국에서 이제 전쟁 때문에 자국을 벗어난 사람들 다 난민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들은 엄밀한 용어로는 난민 신청자들이고요. 한 국가에 의해서 난민 인정자로 받아들여지는 데에는 매우 지난한 어떤 절차를 겪어야 하죠.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난민 신청자들 대비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누적 난민 인정률이 난민이 10,000명 신청했으면 우리나라는 인정률이 2% 조금 넘습니다. 굉장히 난민을 안 받아들여주는 나라예요. 유럽은 몇 프로냐면 유럽은 예, 작년에 40% 가깝게 했습니다. EU. OECD로 봐도 예, OECD가 27%였나? OECD의 약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원래 차별 지수가 되게 높잖아요. 우리도 예, 은근히 동남아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는 것으로 좀 유명한 나라인데 2018년도에 제주도에 예멘 난민이 560명 들어왔었거든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셔요. 오늘 수업 연기에서. 예. 그들에 대해서 어, 우리가 보내는 시선들이 대단합니다. 예. 얼핏 들으면 되게 맞는 말 같아요. 자국인이 먼저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국의 안녕이 우선이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뭐 이를테면 그들이 이슬람 문화권인데 예멘이 중동 끝에 있는 나라거든요. 이슬람 문화권인데 여성들을 이렇게 좀 홀대한다고 하더라. 저들이 범죄자가 될 수 있게 뻔한데 이런 얘기도 서슴지 않게 합니다. 심지어 그 청와대 청원 올리는 글에도 그 문장이 있어가지고 예, 청와대 공무원들이 웬만하면 잘 안 지울 텐데 그때가 문재인 정부 때인데 잘 안 지울 텐데 그걸 좀 지워야 될 정도로 삭제해야 될 정도로 문제성 있는 발언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읽으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국민 우선인지 저들의 어떤 인권을 생각해야 되는지. 예.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홍세화 선생님께서 아까 난민으로 프랑스에 계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그분이 한번 세바시에서 강의한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저는 어떤 난민에 대한 글보다 그분의 강의가 되게 좋았는데 예, 그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대상화의 문제로 푸시더라고요. 예. 난민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어, 봐주기를 촉구하시는 말씀들 좀 하셨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인권 의식이 한국민의 인권 의식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예, 어, 그 난민을 수용하는 그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던데 그 난민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좀 엮어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좀 풀고자 합니다. 근데 난민이 좀 이렇게 제가 말하려다 보니까 난민은 평생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정우성도 그 얘기를 하는데 난민 문제를 들여다보면 평생 한 번도 난민을 안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쵸? 살다가 저는 사실 몇 번 만났거든요. 여행하다가도 만나고. 예,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안 만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멀게 느껴질까 봐 제가 또 종종 인용하는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그 신영복 선생님 이야기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신영복 선생님 돌아가신 지도 벌써 꽤 됐는데 신영복 선생님 살아계실 때 제가 이화에 대해서 했던 강의를 한번 들었었거든요. 근데 신영복 선생님께서 성공회대 교수로 계실 때인데요. 이제 성공회대로 가려면 1호선 신도림역에서 지하철 한번 갈아타셔야 된대요. 2호선 타셨다가. 예, 그런데 2호선에서 1호선으로 갈아타실 때 이야기입니다. 지하철 타시는데 이제 선생님이 20년도 이분도 또 유시 때 예, 인혁당 사건으로 이렇게 또 20년 가까이 복역하셨네요. 예, 이게 뭐 이게 어쩌다 보니까 우리나라 민주화 역사가 이렇게 좀 대단했다는 걸 또 이렇게 좀 새삼 느끼게 되는데 예, 지난 4월 4일도 그렇고요. 뭐 여튼 그 신정복 선생님께서 감옥에 계실 때
그 유명하잖아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네, 거기서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는 죄수들과 이제 그 아주 비참한 환경 속에서 끌어올린 인문적 사유가 대단했지 않습니까? 여기선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렇게 20년 동안 사람을 자세히 옆에서 관찰하다 보니까 이 도가 텄다는 겁니다. 뭐가 도가 텄냐면 지하철을 타면 누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날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날도 이제 그 신도림역에서 딱 타고 난 다음에 곧 내릴 법한 어떤 승객 앞에 서서 계셨대요. 그리고 바로 구로역에서 정말 선생님이 딱 섰던 그 앞에 있는 승객이 앉아있던 승객이 일어나서 내렸습니다. 그 선생님이 앉으려고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선생님 앞에 신동무 쌤이 서 있었으니까 앞에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비어있는 자리 옆에 있던 아주머니께서 싹 선생님 자리를 차지하시고 물론 선생님 자리는 아니지만 재빠르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 앞에 있던 자기 친구를 딱 끌어안아서 앉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한테 전하시면서 선생님이 어떤 말씀하셨냐면 뭐 비난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이제 인문적 통찰을 주시는 건데 선생님 당신은 자기가 생각할 때 만약에 자기가 그 아주머니의 마을 어른이었다면 뭐 가족이어서 말할 것도 없겠죠. 예. 마을의 어른이었거나 지인의 어떤 아는 어른이라면 그렇게는 안 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에 고개를 좀 끄덕였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자기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살짝 민망한 그 일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제 거의 다 전했고 이 말씀만 드리면 되겠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네, 자기 가족만 중요하게 또는 나와 연관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마을을 그렇게 또는 자기 국민을 그렇게 또 어떤 사람은 네, 굳이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더라도 아주 딱한 사정에 처해 있으면 네, 그 사람들도 이제 인간으로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게 대상화의 개념이에요. 이 대상화가 누구 어느 정도까지 대상화를 시키냐에 따라서 우리는 무례하고 무도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극한으로 가면 이런 집단 폭력까지도 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이 두 인간의 악한 본성에 대해서 쓴 책, 인간이야와 인간 왜 잔인해지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좀 던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이 예, 나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을 때 우리는 무도해지지 않나 예, 하는 좀 생각을 한번 전해봅니다. 예.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요. 아, 여기서 물의 무도 또 폭력의 시원은 이제 대상화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뭐 이거는 사실은 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어서 또 다른 경로, 시민군은 어떻게 저런 위대한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여기서 폭력 집단과는 조금 낯선 단어인데요. 절대 공동체. 이게 광주에 대한 문헌을 좀 보시면 종종 나오는 워딩입니다. 이게 그 5월의 사회과학이라는 이제 한 사회학자가 쓴 광주에 대한 책이 있어요. 이 책이 꽤나 중요한 레퍼런스인데 이 최정은 교수가 한 이야기입니다. 절대 공동체에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까 읽었던 내용이고요. 그 14쪽에서 116쪽까지였고 그 다음에 이런 구절이 있죠. 그
우리는 총을 가졌지만 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게 117쪽에 있거든요. 한번 그거 읽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117쪽, 아까 읽었던 바로 옆에 쪽인데요. 여섯째 줄입니다. 계단을 올라온. 이 부분 대박 성진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계단을 올라온 군인들이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 조의 누구도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면 사람이 죽는다는 걸 알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린 쏠 수 없는 총을 나눠 가진 아이들이었던 겁니다. 쏠 수 없는 총을 나눠 가진 아이들은 비단 이 대학생들뿐만은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다큐멘터리를 좀 보다가 그 당시 시민군의 증언을 좀 듣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몇 개 좀 다큐멘터리 한 4개쯤 봤었는데 거기에 똑같은 얘기를 하는 시민군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그 이때 시민군이 360명 정도 있었는데 이 마지막 날 27일 새벽에 진압을 당합니다. 계엄군에 의해서. 26일 밤이 이제 계엄군이 마지막 선전포고를 하고 예, 그 동호 동호가 이제 남기로 했던 그 밤이거든요. 26일 밤이. 어머니가 왔다 가시죠. 실제로도 어머니가 왔다 가시죠. 그 김길자 여사께서 왔다 가시고. 근데 그날 밤이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그때 도청을 지켰던 시민군은 약 200명 정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명 정도. 네, 16명은 돌아가시고 나머지는 이제 생존해 계시는데 그 시민군들을 찾아서 인터뷰한 기록들이 좀 있어요. 다큐멘터리에도 남아 있고. 근데 그 시민군 중에 네, 오기철이라는 당시 도청에 계셨던 시민군입니다. 우리는 5.28, 5.18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5.27 그날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5.27 그날 이게 뭐냐면 이제 5월 27일 마지막 지금 이제 10만 명이나 모였지만 이제 마지막 5월 26일이 되면 다들 이제 어, 돌아가고 이제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끝까지 항전하겠다. 죽을 각오로 이제 항전하겠다는 분만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5.27 그날은 어떻게 보면 5.18에 가장 뜨거운 심장만 남아 있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27 그날에 나오는 인터뷰인데 그때 이제 도청에 남아있던 오기철이라는 이 시민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 이제 옷을 다 갈아입고 왔대요. 샤워도 하고. 이제 그런 분이 많더라고요, 시민군들 중에. 학생들한테 이제 한 시민군이 너희들은 살아남아서 나이가 젊으니까 예, 역사에 나중에라도 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고 총 내려놓고 들어가서 이렇게 말했던 시민군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지금 목욕하고 왔으니, 예, 너는 들어가서 이제, 예, 투항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어떤 시민군도 있는가 하면, 예, 지금 말씀드리는 오기철 시민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기철 시민군인데, 예인하기도 있었대요. 수류탄도 까버리면 되는데, 수류탄도 있었거든요. 근데 시민군이 아까 보셨겠지만, 다른 경찰서에 가서 받아오기도 하고요. 멀리는 나주에까지 가서 경찰서 이렇게 해서 무기를 가져왔었거든요. 수류탄도 있었다고 하는데 못 쏘겠더래요. 오기철 이 시민군께서 하시는 말입니다. 예. 이 가슴에 있는 양심 때문에 못 쏘겠다라는 거죠. 왜냐? 저 군인도 나와 똑같은 대한민국 군인인데, 사람인데, 예.
도저히 쏠 수가 없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쏠 수 없는 총을 나눠 가진 아이들, 이건 대학생이고 중학생이어서가 아니라 이들의 공통점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여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대상화하지 못했던 인물로 좀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먼저 드리고 이따가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영상으로 좀 보여드릴 텐데 그러고 나면 동호랑 그 동호 어머니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동호 아버님도 똑같고 어머니도 똑같아요. 두 분의 증언이 다 남아 있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호 아버님 말, 동호 엄마가 갔는데 너 왜 이렇게 있냐? 오늘 시민님 계엄군 온다는데 집에 가자 했더니 예, 동호 어머니가 그렇게 동호한테 얘기했더니 예, 이렇게 말하더래요. 동호가 엄마 생각해봐. 창근이도 죽었는데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정대 이름이 창근이더라고요. 창근이. 창근이도 죽었는데 나만 살겠다고 가만 쓰겠냐? 라고 말했대요. 근데 엄마가 뭐라는지 알아요. 엄마가 그 말도 맞는 말 같아서 끌고 오지는 못했대요. 당시에는 그 말이 너무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도 이 어르신도 지금 똑같은 얘기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창근이를 대상화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아들 친구를. 야, 걔하고 니는 뭐 이렇게 이게 아니고요. 어머니가 자기도 뭐 호른 듯이 말을 하세요. 인터뷰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예.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서 그냥 왔습니다. 그때는 몰랐지요. 계엄군들 이렇게 싹 죽여버릴 줄.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두 분이 다른 다큐멘터리 프로에 나와서 이제 찍은 영상인데도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날 분명히 무언가 일어난 겁니다. 예. 대상화라는 말로는, 대상화와 정반대에 있는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이날 시민군에게 벌어진 거예요. 예. 그게 뭐냐? 이게 이제 이 별대공동체라는 말로 한번 정리된 글을 하나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 책 곳곳에 나오는 예, 그때 느꼈던 그 숭고한 공동체 의식에 대한 예, 유명한 글 하나 좀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할 때는 좀 길어도 보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못하겠네요. 지금 유인물은 보이시죠? 제가 눈으로 쓱 보시면서 제가 주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19일부터 20일. 20일이 제가 말씀드렸던 정점의 날입니다. 20일이 예, 계엄군을 몰아내어서 이 시민군이 승리의 어떤 희열에 빠졌던 날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21일 아까 13시에 애국가와 함께 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가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19일부터 20일 오전까지 광주의 공동체는 거리에서 싸우는 각 시민에게 내재해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전통적 공동체가 없었다면 이 싸움은 시작되지도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시민들이 시위에 가담하기로 결정한 것은 각자의 내면적 과정을 통한 결정이었고 그들은 외로웠다. 광주 시민들이 모두 한꺼번에 들고 일어나 주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 시민의 단결은 꿈에 불과할 것이며 그 와중에 각자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뛰어다니며 돌을 던지고 간혹 불을 질러 분노를 표출하고 시민들이 더 나오도록 분위기를 도두었다. 그런데 그 19일 이전까지만 해도 다 그냥 각계 전투를 하듯이 시민들이 싸우고 있었는데요. 20일 오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20일 오후에. 그들의 꿈은 꿈같이 이루어졌다. 금남로에서 또 유사한 시간에 시내의 다른 곳에서도 시민들 간에는 구체적인 공동체가 이루어졌다. 그것은 그냥 운집해 있는 전통적인 공동체와는 다른 절대 공동체였다. 이렇게 절대 공동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절대 공동체는 마이크를 잡고 선동하는 어떤 리더가 이루어낸 것이 아니었다.
유명한 그 당시에 이제 전옥주가 시민군을 결집했던 몇 명의 리더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전옥주의 출현은 시민들이 기대하던 바였다. 하지만 그녀는 지도자가 아니었다. 모든 시민들이 각자 지도자였고 그녀는 다만 고수였다. 북을 치는 그 사람 말하죠. 절대 공동체는 군대와 같이 누군가 투쟁의 목적을 위해 개인을 억압하여 만든 조직이 아니었다. 폭력에 대한 공포와 자신에 대한 수치를 이성과 용기로 극복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시민들이 만나 서로가 진정한 인간임을, 공포를 극복한 용기와 이성 있는 시민임을 인정하고 축하하고 결합한 절대 공동체였다. 시민들이 공포를 극복하고 투쟁하며 추구하던 인간의 존엄성은 이제 비로소 존엄한 인간끼리의 만남, 그리고 바로 이 공동체에서 서로의 인정과 축하를 통해 객관화되었다. 절대 공동체에서 시민들은 인간으로서 정체성을 찾았고 그들은 다시 태어난 것이다. 첫 번째 만남은 학생들과 시민들의 만남이었고 이 만남은 각자 모두의 만남으로 이어졌다. 학생들은 시민들에게 그간 그들만의 싸움에서 불러오던 운동권 노래들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민중들이 그들의 노래, 모두가 아는 노래, 아리랑을 같이 부르자고 했다. 아리랑을 부르자 거리는 온통 울음바다가 되었다. 동아일보 기자는 이렇게 말했다. 아까 그 기자입니다. 동아일보 김충근 기자. 그런데 나는 우리의 대표적 민요 아리랑이 그토록 피 끓는 전율을 광주에서 처음 느꼈다. 아리랑이 갖는 전율을 단수로 광주 전역이 암흑천지로 변하고 방송국, 파출소 등이 불타 도청학 광장으로 손에 태극기를 흔들며 모여드는 군중들이 부르는 아리랑 가락을 깜깜한 도청 옥상에서 혼자 들으며 바라보는 순간 나는 내 피 속에 무엇인가 격렬히 움직이는 전율을 느끼며 얼마나 하염없이 울었는지 모른다. 아리랑의 감격은 모두가 하나 되는 인간으로 하나 됨의 느낌이었다. 전통 공동체의 오랜 감성을 담은 아리랑 가락은 몸을 통해서 그리고 몸의 느린 움직임으로 신비스럽게 전 시민을 하나의 움직임으로 묶어 나갔다. 거리에 가득한 시민들의 울음과 눈물은 자신들의 죄, 동료 시민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당장 목숨을 걸고 구하러 달려나가지 못한 양심의 가책과 수치의 처절한 고백이자 너그러운 용서였다. 아리랑 가락은 광주 시민들의 구원이었다. 그리고 남녀노소 각계 같은 예상하지 못했던 계층의 사람들, 특히 술집 아가씨들, 등등 다 모여서 환희를 느꼈다. 어두워진 무렵 어디에선가 한복 차림의 농민들 50여 명이 쇠스랑, 괭이, 죽창을 들고 타임머신에서 나온 동학 농민 용사들처럼 금나무에 출연했다. 네.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다. 그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무엇이라도 동료들을 위해서 희사했다. 시민들은 공통으로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하기 위해 모금을 모았고 삽시간에 놀랄 만한 액수가 되었다. 40만 원쯤 모였다고 그래요. 40만 원. 한 집단에서는. 또한 음식, 담배, 물수건, 치약, 무기가 될 만한 연장. 모든 것이 자발적으로 동원되었다.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고 시민들은 혼자 남았지만 밤새 싸웠다. 그 당시 외로움을 느꼈던 사람은 없었다. 모든 시민들은 중마고우처럼 애도하고 얘기하고 도와줬다. 이게 20일 전에는 20일 전에는 싸우면서도 아까 외로움을 느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더 많은 시민들이 나와주길 바라는데 이제 19일 오후부터 20일에는 이런 그런 꿈들이 이제 다 벌어진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절대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삶과 죽음을 개인을 넘어 공동체 단위로 정의했다. 삶과 죽음을 공동체 단위로 정의했다. 함께 죽고 함께 살자 그 얘기인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 살아남기 위해 싸운다. 우리 고장은 우리 손으로 지킨다라는 말들은 분명히 개인의 목숨과 공동체의 삶이 일치되었음을 보여준다. 이것에는 사유재산도 없고 네 것 내 것이 따로 없었다. 블라블라. 예.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나왔고 예, 이게 긴데요. 제가 나중에 이게 유임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이게 좀 길어서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예, 이렇게 한 그 다음날 21일 경호에 13시에 도청 앞에서 집단 발표가 있잖아요. 11 공수여단에 집단 발표가 있고 다 흩어지거든요. 그리고 몇몇 친구들이 막 죽어요. 그런데 쓰러져 있는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서 한 청년이 태극기를 들고 뛰쳐나와요.
발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청년이 죽어요. 근데 그 또 나와요. 그 죽은 사람들을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집단 절대 공동체가 보여주는 죽음의 상황에도 무서워하지 않고 이렇게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이렇게 펼쳐지는 이야기가 이제 쭉 이어집니다. 예. 여기 영상으로도 좀 남아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5월에 두 가지 군중의 모습이에요. 예. 이걸 이제 그 한강 작가가 그러니까 그 간결하게 웹 구조를 좀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강 작가는 이제 개인에 초점 맞추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예, 많이 묘사되진 않지만 이게 이제 그 광주의 주요한 서사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는 것으로 이제 좀 마무리할 텐데 첫째 시간을요. 그 우리 지금 읽었던 114쪽 있죠? 114쪽. 그 부분에 대한 그 영상 자료 좀 보여드리고 예, 마칠게요. 영상을 보여드리면 끊었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죠. 중지하고 들어가야 되죠. 맞나요? 훈련 지원이 처음 나왔어요.